바닷바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 불어오는 것 같지만 부산의 바람은 그렇지 않았다. 영도대교 아래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바람이 한번 휘돌면 냄새가 바뀌었다. 한쪽에서는 기름과 녹슨 철의 냄새가 올라오고 다른 쪽에서는 젖은 김과 썩은 해초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그 냄새가 목구멍에 걸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얕게 쉰다. 1999년 6월의 어느 오전이었다. 장마가 막 지나간 뒤 바닥에는 아직도 물기가 남아 있었다. 영도대교 아래쪽 보도 정비공사 현장. 주황색 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철판을 옮기고 굴착기 소리가 낮게 울렸다. 물때가 빠진 자리에는 검은 진흙이 드러났고 진흙 속에는 조개 껍질과 깨진 유리 조각, 오래된 밧줄이 얽혀 있었다. 여기 뭔가 걸렸는데요. 젊은 작업자가 삽을 들어 진흙을 걷어내다 손을 멈췄다. 삽 끝이 딱하고 단단한 것을 건드린 소리. 그는 한 번 더 삽으로 긁었다. 이번엔 쇳소리가 났다. 녹슨 금속이 콘크리트에 긁히는 소리였다. 주변에 작업자들이 모였다. 누군가는 폭발물 아니냐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지만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다. 이 밑은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버린 것들 중에는 때로는 버려선 안 될 것들도 있었다. 작업자들은 조심스럽게 진흙을 파냈다. 검은 물이 고이자 붉은색 녹물이 함께 번졌다. 잠시 후 길쭉한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성냥갑처럼 작진 않았고 공구함처럼 크지도 않았다. 손바닥 2개를 나란히 놓은 정도. 겉면은 녹이 슬어 거칠었고 모서리는 눌린 흔적이 있었다. 그냥 깡통인데요? 누군가 말했지만 그 말은 확신이 아니었다. 바닷물에 오래 잠겼던 물건들은 그냥이라는 단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현장 소장은 공사 중지를 지시하고 경찰에 연락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지나가던 사람들 몇 명이 걸음을 멈췄다. 저 아래서 경찰이 온다는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다. 15분쯤 지나 순찰차가 도착했다.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차체가 좁은 골목처럼 이어진 공사장 진입로를 천천히 들어왔다. 경찰 2이 내렸다. 그들의 표정은 또 하나의 민원과 또 하나의 변수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 자체로 증명하는 얼굴이었다. 박재현 경위. 그는 예전과 달리 정복을 입지 않았다. 소속도 바뀌어 있었다. 한때 강력계에서 일했고 몇 년 전에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부서로 옮겨갔다. 현장에 나온다는 건 그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었다. 영도대교 아래요? 전화로 들었을 때 그는 짧게 되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래전에 꺼냈다가 다시 덮어둔 서랍을 여는 사람 특유의 피로가 섞여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박경희는 금속 상자를 멀찍이서 잠깐 바라봤다. 경찰들이 흔히 하는 먼저 눈으로 범인을 잡는 습관적인 움직임이었다. 그의 시선은 상자에서 공사장 바닥으로, 바닥에서 기둥 쪽으로, 다시 물이 고인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 다리 위로 올라오는 계단을 바라봤다. 그곳은 사람의 동선이 있었다. 사람의 동선이 있는 곳엔 언제나 이야기가 남는다. 꺼내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요. 박경희는 현장 경찰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사진을 찍고 위치를 표시하고 주변을 통제했다. 바람이 불면 비닐 테이프가 파르르 떨렸다. 그 얇은 테이프 하나가 여기부터는 다른 세계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다. 감식반이 도착했다. 장갑, 마스크, 핀셋, 지퍼백. 늘 같은 도구들이었다. 그러나 도구들이 마주하는 물건은 매번 달랐다. 감식반은 상자를 들어 올리기 전 바닥과 상자 사이의 진흙을 먼저 채취했다. 진흙이 상자에 시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어느 계절의 물인지, 어떤 곳의 물인지, 얼마나 오래 눌려 있었는지. 상자가 비닐에 쌓여 이동되었다. 임시로 마련된 현장 테이블 위에 놓였다. 박경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감식 절차에 익숙했고
익숙함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인간은 늘 처음에만 떨고 반복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금속 상자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녹이 쓸어 붙어 있었다. 감식반이 얇은 도구를 틈에 넣고 조금씩 힘을 줬다. 끽! 작고 길게 긁히는 소리.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얕아졌다. 뚜껑이 열렸을 때 안에서는 물기가 먼저 보였다. 그리고 그 위로 빛을 잃지 않은 작은 원형 2개가 보였다. 반지였다. 2개의 반지. 서로 다른 크기. 남녀의 것처럼 보였다. 표면에는 검은 때가 붙었지만 금속의 광택은 아직 남아 있었다. 감식반이 핀셋으로 반지를 들어 올렸다. 반지 안쪽에는 새겨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연도와 이름, 그러나 진흙과 녹의 얼룩 때문에 완전히 읽히지는 않았다. 그 옆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이었다. 필름 사진을 인화한 작은 사진. 바닷물에 젖었다가 말라서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다. 얼굴은 부분적으로 번져 있었다. 그럼에도 표정은 남아 있었다. 결혼식 사진처럼 보였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여자가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영도대교 아래의 냄새와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박경희는 반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그것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몸 안에서 움직일 때 생기는 흔들림이었다. 그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 1989년 부산 영도대교 아래 부부 실종. 그 해의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었다. 기온이 애매했고 사람들이 더 쉽게 방심하던 계절이었다. 사건은 어쩌면 그냥 가출이라고 정리될 뻔했고 어쩌면 바다로라고 추정될 뻔했고 결국엔 단서 없음이라는 문장으로 밀봉되어 서류함 속으로 들어갔다. 경찰서 창고의 깊은 곳, 먼지가 잘 가라앉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박경희에게는 그 사건이 늘 문 하나가 덜 닫힌 느낌으로 남아 있었다. 방 안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지는 사건, 그것도 둘이 같이. 신발은 있는데 슬리퍼만 없어지는 사건. 그런 사건은 사람이 잠깐만 생각을 멈추면 비현실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멈춘다. 그리고 사건은 차갑게 식는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록 보관실에서 낡은 파일을 꺼내는 것이었다. 회색 서류철, 모서리가 닳아있고 스테이플러가 녹슬어 있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89 영도대교 하부부부 실종. 서류철을 펼치자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사람을 과거로 끌어당긴다. 날짜, 시간, 최초 신고자 진술, 현장 약도, 주변 탐문 기록,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없었다. 박경희는 손가락으로 몇 줄을 짚어가며 읽었다. 숙소에 남아있던 물품 목록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지갑, 현금 일부 포함, 주민등록증, 결혼반지 확인 불가, 외출용 신발, 남녀 각 1켤레 방 안에 있음. 실내용 슬리퍼 부재. 그때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이상한데 이상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상하다는 감정은 수사의 시작이지만 수사의 끝은 늘 증거여야 한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종이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당시 확보된 물증 목록. 거기엔 오래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단어가 하나 있었다. 승성원 추정. 미확인, 승성원, 티켓, 바다를 건너는 표. 1989년의 부산에서 표는 곧 이동이었다. 이동은 곧 흔적이었다. 흔적은 곧 잡힐 수 있는 끈이었다. 박경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감식 결과 보고서를 기다렸다. 이틀 후 감식반에서 연락이 왔다. 상자 안의 반지는 금 합금 성분이 확인되었고 안쪽 가기는 일부 판독이 가능했다. 사진의 인물은 1980년대 말 결혼식 사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이라는 말만 덧붙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자 안에 함께 들어있던 다른 종이였다. 처음엔 진흙처럼 뭉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 물에 불었다가 말라 종이 섬유가 서로 달라붙어 있던 것, 감식반이 습도 조절로 종이를 펴내자 글자가 나왔다. 연필로 눌러 쓴 흔적, 마치 급하게 들키지 않게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려는 것처럼. 박경희는 감식실에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 아래쪽에는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다. 삐삐 번호처럼 보였다. 그리고 위쪽 짧은 문장 하나. 이하상 펀드, 다리미티드 남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경희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시간이 겹쳤다. 1989년의 어두운 물가와 1999년의 공사장 불빛이 한 장면 안에서 포개졌다. 누군가는 그날 밤 약속을 했다. 누군가는 그 약속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박경희는 종이를 다시 지퍼백 안에 넣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그는 알았다.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펼친 채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기록 다시 엽니다. 1989년 영도대교 사건 전원 호출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예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형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오후는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차들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다리를 건넜다. 하지만 다리 아래의 바람은 오늘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이 숨기던 것들 중 하나가 세상 위로 올라왔다. 1989년 5월 18일 남포동의 밤은 유난히 밝았다. 바다가 가까워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이 늘 어딘가를 더 바라보고 있어서인지 넌 사이는 밤을 밤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붉은 글자, 파란 글자, 깜빡이는 화살표, 숙박, 식당, 당구장, 노래방. 간판의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서 길은 늘 물감처럼 흐릿했다. 1989년 5월 18일 금요일. 날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낮에 비가 한 번 지나간 뒤라 공기가 눅눅했고 해안 쪽에서는 소금기 섞인 냄새가 뒤늦게 올라왔다. 정민호는 남포동 골목 입구에서 한 번 더 시간을 확인했다. 손목시계의 유리가 장이스 투성이었고 초침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습관적으로 소매로 유리를 닦았다. 그 옆에서 윤서정은 남포동의 불빛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다. 여기 진짜 영화 같네. 서정의 말은 사실 감탄이라기보다 긴장을 풀려고 하는 소리였다. 그녀는 웃을 때도 입술을 크게 벌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공장 라인에서 일한 사람들 특유의 표정이 과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래도 눈가만큼은 분명히 환해졌다. 민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손목이 차가웠다. 바람이 세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묵는 곳은 남포동과 영도대교 사이 바다 쪽으로 조금 내려간 낡은 여인숙이었다. 여인숙이라는 말이 아직도 살아있던 시절 1층엔 주인이 사는 방이 있고 복도 끝엔 공동 화장실이 있었고 계단은 늘 삐걱거렸다. 방에는 선풍기가 있었지만 5월에 부산에서 선풍기는 그냥 소품 같은 존재였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익숙한 방 냄새가 훅 들어왔다. 낮 동안 햇빛을 덜 먹은 방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다. 작은 탁자 위에는 주전자와 물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공짜로 떠놓는 물이 당연하던 시절의 풍경. 서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창밖으로는 남포동의 불빛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멀리서 땅 하고 배가 뱃고동을 울렸다. 그 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오자 서정은 잠깐 멈칫했다. 바다, 가깝구나. 민호는 대답 대신 주전자를 들었다. 물이 반쯤 남아 있었고 컵 안쪽엔 손가락 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다. 그는 컵을 한번 헹구고 물을 다시 따라주었다. 그런 행동이 마치 오늘 밤은 평범하게 지나갈 거야 라고 주문을 거는 것처럼 보였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리? 저녁 먹고 진짜 다리 밑에만 잠깐 가볼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창밖이 아니라 시계에 가 있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의 눈이었다. 오늘 밤의 목적이 구경이 아니라는 걸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서정은 그 표정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부부가 살아남는 방식일 때가 있었다. 어떤 진실은 말하는 순간 더 커지고 어떤 불안은 꺼내는 순간 방 안의 공기를 다 먹어버린다. 그들은 저녁을 밖에서 해결했다. 남포동 골목 안쪽 포장마차가 늘어선 거리에서였다. 비닐 천막 아래 붉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마자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다. 오뎅 국물의 간장 냄새, 삶은 달걀 냄새, 기름에 구워지는 부침개 냄새가 섞였다. 사장님, 오뎅이랑 칼국수 하나요. 민호는 주문을 빠르게 했다. 술은 시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막걸리 한 사발쯤 시켰을지도 몰랐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민호의 손이 젓가락을 잡기 전에 한 번 더 주머니를 더듬었다. 안에 있는 게 확인되자 손이 겨우 내려왔다. 서정은 민호의 손등을 한번 살짝 눌렀다. 괜찮아. 그냥 다녀오면 돼. 민호는 서정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대신 국물 위로 떠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이 왜 부산에 왔는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민호는 끝까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서정은 끝까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필름 카메라를 꺼냈다. 오래된 자동 카메라였다. 셔터를 누르면 찰칵 소리가 조금 늦게 따라오는 타입. 한 장 찍자. 서정이 말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포장마차에 넣니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서정은 카메라를 들고 민호의 어깨 옆에 얼굴을 붙였다.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다. 그냥 흐릿한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만 남았다. 서정은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듯 다시 웃었다. 이런 게 더 좋아. 진짜 같잖아. 민호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다. 진짜라는 단어가 오늘 밤에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저녁 10시가 넘어갈 무렵 그들은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서정은 민호의 팔에 더 바짝 붙었다. 바람이 세졌다. 영도대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바다 냄새가 더 진해졌다. 소금기와 기름기, 그리고 어디선가 올라오는 젖은 콘크리트 냄새. 방에 들어오자 서정은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았다. 민호도 같은 방식으로 신발을 벗었다. 두 사람의 외출용 구두가 방 입구에 나란히 놓였다. 그 모습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불길했다. 민호가 다시 시계를 봤다. 11시 쇼분. 서정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번 묶었다가 다시 풀었다. 손끝이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넣고 가방 지퍼를 끝까지 잠갔다. 그리고 민호를 바라봤다. 이제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진짜 잠깐. 그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건에서 마지막 말이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서정은 방 안을 둘러봤다. 지갑, 신분증이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 그리고 민호가 들고 다니던 서류봉투. 서류봉투는 침대 옆에 두었다. 두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듯 민호는 방문 옆에서 슬리퍼를 신었다. 여인숙에서 제공한 얇은 실내용 슬리퍼. 앞코가 조금 벗겨져 있고 바닥이 미끄러운 밖을 걸어도 될 것 같지 않은 신발. 서정도 슬리퍼를 신었다. 민호가 말했다. 신발은 그냥 두자. 금방 올 거니까. 서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순간 왜라는 질문이 목까지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그대로 삼켰다. 부부는 때로 질문을 삼키면서 하루를 넘긴다. 그들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1층 주인방에서는 TV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그리고 이따금 터지는 웃음소리. 다른 객실 손님들의 인기척은 없었다. 여인숙 복도는 늘 그런 식이었다. 사람은 분명 있는데 소리는 죽어 있는 것처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다. 서정은 어깨를 움츠렸다. 민호는 서정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땀인지 바닷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영도대교로 향하는 길은 짧았다. 다리는 밤에도 움직였다. 늦은 시간인데도 트럭 몇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타이어가 젖은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슥 하는 소리가 났다.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콘크리트 계단은 물기가 남아있어 반들거렸다. 계단 난간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전화번호, 누군가의 이름,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것들이었다. 서정은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다. 여기 내려가면 뭐가 있어? 민호는 짧게 말했다. 밑에 그냥 공간이 있어. 사람들 가끔 내려가. 서정은 민호의 얼굴을 봤다. 민호는 그 순간에도 시계를 봤다. 11시 38분, 11시 40분. 그 숫자가 민호의 입에서 나온 적은 없었지만 어쩐지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차가 지나가며 다리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그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서정은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다. 다리는 늘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오늘은 흔들림이 마치 누군가의 심장처럼 느껴진다고. 계단 끝에 도착하자 다리 아래에 세계가 펼쳐졌다. 위쪽은 넌과 가로등의 빛이었지만 아래쪽은 빛이 잘 닿지 않았다. 기둥들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림자 사이로 바닷물이 어둡게 반짝였다. 멀리서는 배 엔진 소리가 웅 하고 낮게 울렸다. 그리고 그때였다. 기둥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났다. 슬리퍼가 젖은 바닥을 끌고 가는 소리. 민호가 손에 힘을 줬다. 서정의 손이 아플 만큼. 민호야. 서정이 낮게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잘렸다. 기둥 뒤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얼굴은 가로등이 닿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에는 작은 불빛이 있었다. 담배 끝이 붉게 타오르는 불빛. 그리고 그가 한쪽 손을 들었다. 마치 여기라고 표시하듯이. 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서정이 그 뒤를 따라갔다. 슬리퍼 바닥이 미끄러워 살짝 휘청했지만 민호가 서정을 잡아 당겼다. 그 남자가 말했다. 정민호 씨, 맞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두고 온 걸 떠올린 듯 손이 빈 주머니 안에서 허공을 더듬었다. 남자는 웃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위험한 데로 오셨네.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다리 위에서 큰 트럭 한 대가 지나갔다. 소음이 폭발하듯 울렸다. 서정은 남자의 다음 말을 듣지 못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바람도 물소리도 엔진 소리도 한꺼번에 몰려와 다리 아래를 씹어 삼켰다. 서정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뒤쪽 계단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서정이 몸을 돌리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계단 입구를 막아섰다.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다. 그리고 붉은 담배불이 어둠 속에서 아주 가까워졌다. 클리프 행어. 서정은 민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손끝이 갑자기 차갑게 굳어버리는 걸 느꼈다. 민호야. 그녀가 다시 부르기도 전에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조용히 해요. 금방 끝나니까. 사라진 건 사람뿐. 새벽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남포동의 너는 밤새 깜빡였고 바람은 다리 밑에서 올라와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바다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지만 여인숙 복도는 여전히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먼저였다. 1층 주인 방의 TV 소리는 새벽 3시쯤 꺼졌다. 그 뒤로는 건물 전체가 잠든 것처럼 조용했다. 기침 한 번, 발소리 한 번 없는 조용함. 그런 조용함이 가장 불길할 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배운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여인숙 주인 박 씨는 물을 길러 공동 싱크대로 나왔다가 2층 복도 끝을 바라봤다.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끽 하는 소리까지는 나지 않았지만 문틈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그림자가 계속 바뀌었다. 주인은 잠깐 멈칫했다. 여행객들이 늦잠을 자는 건 흔했다.
전날 술을 마셨으면 더 그랬다. 하지만 그 문은 어젯밤 분명히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억했다. 밤 11시쯤 슬리퍼를 신고 내려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을. 손님들. 주인은 계단을 올라가며 작은 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복도는 좁고 창문은 작았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아침인데도 어두웠다. 주인은 더 조심스럽게 걸었다. 마치 큰 소리를 내면 무언가가 깨질 것처럼. 문 앞에 서자 방 안에서 사람의 숨소리나 움직임이 들리지 않았다. 주인은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문은 가볍게 열렸다. 방 안은 이상하게 정리된 듯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침구는 완전히 개켜져 있지 않았고 베개는 한쪽으로 밀려 있었다. 누군가 잠깐 눕다가 급하게 일어난 흔적. 탁자 위에는 어젯밤 주전자가 그대로 있었고 물컵 2개도 그대로였다. 컵 하나는 반쯤 비어 있었다. 컵 가장자리에 입술이 닿은 자국처럼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주인은 시선을 바닥으로 옮겼다. 문 옆에 가지런히 놓인 2켤레의 외출용 신발, 남자의 구두 1켤레, 여자의 단정한 구두 1켤레. 전날 밤 분명히 그 자리에 놓였던 것들. 그런데 슬리퍼가 없었다. 주인의 목구멍이 마른 듯했다. 그는 방 안을 더 둘러봤다. 가방이 한쪽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서류 봉투가 침대 아래쪽으로 밀려 있었다. 지갑과 작은 파우치도 눈에 띄었다. 주인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누가 지갑을 두고 이틀을 비운단 말인가. 주인은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손이 떨려 전화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파출소에 연결되자 목소리가 괜히 커졌다. 여인숙인데요. 손님이 사라졌어요. 짐이 다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그 말은 몇 번이고 반복된 문장이었다. 사람만 없다. 사건 기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가장 무력한 문장.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나온 순경 둘과 형사 1명이 여인숙에 도착했을 때 골목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젊은 부부가 사라졌다. 누군가는 바다로 라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이 동네는 밤이면 이라며 말을 흐렸다. 말들이 모이면 진실이 커지기보다 오히려 가려진다. 형사 김태섭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로 신발을 봤다. 바닥에 물기, 문턱에 먼지, 침대 끝에 주름. 그는 그런 것들을 믿었다. 사람의 말보다 물건의 위치가 더 솔직할 때가 많았다. 여기 신발이 그대로네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어젯밤에 슬리퍼 신고 내려가는 건 봤어요. 남자분이 먼저, 여자분이 뒤에. 몇 시쯤이요? 11시 조금 넘어서요. 형사는 수첩에 적었다. 23초, 얌쌈 삼싱 추정, 슬리퍼 착용. 그는 탁자 위 컵을 바라봤다. 물이 반쯤 남은 컵. 그는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만 거리를 재고 위치를 기억했다. 컵 옆에 작은 물방울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급히 컵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흔적. 그리고 탁자 아래쪽에는 아주 작은 검은 점, 담배재인지 먼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다. 남편분 성함이 정민호, 아내분이 윤서정. 형사는 주인의 진술서를 받고 다시 물었다. 혹시 싸우는 소리 비명 같은 건?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 벽이 얇아서 큰 소리 나면 다 들려요. 어젯밤은 조용했어요. 조용했다. 그 말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 조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무언가를 막지 못했다. 가족 연락처는 여인숙 주인이 남겨둔 숙박대장에서 확인했다. 오전 9시 대구로 전화가 갔다. 그리고 그날 점심 무렵 윤서정의 언니가 부산으로 내려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정이 챙겨갔다는 세면도구 목록과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온 삐삐번호 몇 개. 서정이는 남포동 가면 사람 많다고 사진 찍고 온다 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신발을 두고 나가요? 그 질문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했다.
신발을 두고 나가는 행위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겠죠.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다면 더 끔찍했다. 형사 김태섭은 여인숙 근처를 훑었다. 영도대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어젯밤 젖은 콘크리트 위에 남았을지도 모르는 발자국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비가 온 다음 날, 사람의 흔적은 금방 지워진다. 그는 계단 아래쪽을 조심히 내려가 봤다. 어두운 공간, 기둥의 그림자, 물이 들었다 빠지는 소리, 바닥 여기저기에는 담배꽁초와 깨진 소주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다리 밑은 범죄 현장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버린 흔적의 집합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흔적이 너무 많으면 중요한 흔적은 묻힌다. 여기서 누굴 만났다는 말은 없었나요? 형사가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에 든 종이봉투를 열어 작은 것을 꺼냈다. 종이 한 장. 여인숙 방에서 발견된 메모였다. 형사가 발견해 언니에게 이런 것도 혹시 라며 보여줬던 것, 연필로 눌러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언니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입술로 굴렸다. 11시 40분 다리 밑 남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형사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메모를 받아들고 종이의 뒷면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만으로도 충분했다. 이건 산책이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누군가와의 약속. 그럼 약속 상대는 누구인가? 경찰은 먼저 남포동 근처에 공중전화 부스를 확인했다. 당시엔 아직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다. 약속은 전화로 잡았고 전화는 공중전화에서 했다. 특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같은 문장은 집전화가 아니라 공중전화 쪽에 더 가까운 냄새가 났다. 형사는 주변 상인들을 찾아 물었다. 어젯밤 11시쯤 젊은 남녀가 공중전화 쓰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오뎅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전화는 글쎄요. 하지만 택시기사 한 명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 영도대교 입구 쪽에서 내린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 여자가 카메라 들고 있었고. 카메라. 형사는 여인숙으로 돌아와 방안을 다시 확인했다. 가방 속에 카메라는 있었다. 필름 카메라. 셔터를 눌러도 별 반응 없는 듯 보였지만 필름은 분명히 들어있었다. 그 필름 안에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과 절차는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다. 경찰이 바로 필름을 꺼내 확인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그 대신 형사는 티켓을 찾았다. 이동의 흔적. 가방을 다시 살피던 중 서류 봉투 밑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구겨져 있었고 한쪽이 찢겨 있었다. 글자가 희미했지만 맨 위에 승성원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이거 배표예요? 주인이 말했다. 형사는 종이를 들고 빛에 비춰봤다. 영도 방향으로 가는 단거리 노선의 흔적. 날짜는 전날 밤과 일치하는 듯 보였지만 찢긴 부분 때문에 확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미는 컸다. 다리 밑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뒤에 배를 탔을 가능성, 혹은 누군가가 배를 타야 한다고 말했을 가능성.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동은 흔적을 남긴다. 형사 김태섭은 수첩에 적었다. 승성원 찢김, 발견, 영도 부두 관련 추정. 그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다. 바다와 관련된 사건에서 승성원은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했다. 누군가 어디론가 갔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영도대교 아래에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았다. 밤에 그곳을 드나들던 사람들, 물가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 다리 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 야간에 자재를 옮기던 노동자들, 대부분은 못 봤다라고 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다리 아래쪽에서 폐자재를 주워가던 노인이 말했다. 어젯밤
누가 내려왔던 것 같긴 해요. 몇 명이요? 둘, 아니, 셋인가. 목소리가 있었어. 남자 목소리. 그리고 차 소리. 차 소리. 다리 밑에서 차는 쉽게 오가지 않는다.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 차가 내려왔다면 누군가는 다리 밑의 지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는 노인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차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보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어두워서. 근데 담배불이 보였어, 빨갛게. 담배불. 어젯밤 서정이 본 그 불빛과 같은 것일까? 물론 형사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다. 서정의 입은 닫혀 있었고 민호의 입도 닫혀 있었다. 이 사건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남아있는 건 물건과 소문과 기록뿐이었다. 해가 지고 남포동의 간판들이 다시 켜질 무렵 형사 김태섭은 서류철 첫 장에 적어 넣었다. 든순 실종 아님, 약속 존재, 제3자 개입 가능.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그의 마음이 가장 싫어하는 문장을 적었다. 즉시 수색 필요. 시간이 지나면 바다는 모든 걸 삼킴. 그날 밤 경찰서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여인 숙방에 남아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다. 누군가는 혹시 돌아올지도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간 사람들은 대개 돌아올 생각으로 나간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 그 생각을 꺾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영도경찰서 당직실 전화가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벨소리, 당직이 수화기를 들었다. 네, 영동경찰서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을 고르는 듯한,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낮춘 듯한 남자의 목소리. 그 여인숙 사건, 부부 실종 맞죠? 당직이 몸을 세웠다. 어디십니까, 성함이? 남자는 성함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한 문장만 던졌다. 다리 밑에, 찾지 마요. 찾으면 더 늦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 그때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당직은 급히 발신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 시절의 공중전화는 지금처럼 친절하지 않았다. 번호는 남았지만 위치를 찾으려면 발로 뛰어야 했다. 형사 김태섭은 그 번호를 받아들고 잠시 멈췄다. 번호 끝자리 2개가 이상하게 낯익었다. 그는 수첩을 뒤적여 낮에 들었던 증언과 비교했다. 그리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 번호는 남포동도 영도대교 입구도 아니었다. 영도대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근처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 번호였다. 형사 김태섭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키 어디 있어? 지금 나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람이 경찰서 유리문을 세게 두드렸다. 부산의 밤바람은 차가웠고 영도대교 쪽은 더 어두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경찰을 보고 있었다. 클리프 행어. 순찰차가 영도대교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김태섭은 조수석에서 메모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일레슬 사싱 다리 밑. 그 순간 무정이에서 짧은 보고가 튀어나왔다. 형사님, 방금 여인숙 방에서요, 슬리퍼 하나가 다시 놓여 있었답니다. 차가운 기록들, 뜨거운 죄책감. 슬리퍼는 원래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다. 여인숙 방문 옆 2켤레의 외출용 구두가 나란히 서 있던 그 자리. 그 옆에 분명히 없었던 슬리퍼 하나가 가지런히 들어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금방 다녀올게요 라고 말해놓고 뒤늦게 예의를 갖추듯 돌려놓은 것처럼. 김태섭 형사는 문턱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낮과 똑같았다. 주전자, 물컵, 정리되지 않은 이불. 그런데 슬리퍼 하나 때문에 방 전체가 갑자기 다른 방이 되어버렸다. 아까 확인했을 땐 없었죠. 그가 여인숙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없었어요. 제가 문 열어보고 신발도 확인했는데요. 김태섭은 슬리퍼를 내려다봤다. 새 것이 아니었다. 여인숙에서 흔히 주는 얇은 천 슬리퍼. 그런데 바닥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말라서 갈라진 진흙이 아니라 아직 축축한 진흙이었다. 어두운 물빛의 진흙, 바닷물이 들었다 빠지는 자리에서나 묻을 법한 종류. 껴들이지 마세요.
그는 감식반을 불렀다. 지퍼백, 장갑, 핀셋. 슬리퍼는 조심스럽게 수거되었다. 바닥에 진흙이 증거가 될지, 그냥 여기저기 묻은 흙으로 끝날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누군가가 이 방에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면 경찰이 움직이길 바랐던 걸까? 같은 시각 영도대교 입구 근처에 공중전화 부스. 비가 오진 않았지만 공중전화 부스는 늘 젖어 있었다. 바닷바람이 소금기를 실어와 금속을 누렇게 만들고 사람들의 손때가 전화기 수화기 부분을 번들거리게 했다. 김태섭은 순찰차 헤드라이트를 끄고 멀리서 부스를 바라봤다. 괜히 빛을 켰다가 상대가 도망치면 끝이었다. 형사님 번호 맞아요. 당직이 적어준 번호, 그리고 통신국에 문의해 확인한 설치 위치. 정확히 이 부스였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김태섭은 입술을 깨물었다. 숨을 참았다. 사람은 기다릴 때 괜히 더 많은 걸 떠올린다. 찾지 마요. 찾으면 더 늦어. 그 문장이 계속 귓속에서 돌아다녔다. 늦어지는 게 뭘까? 누가, 무엇을, 어디로 옮기려는 걸까? 바람이 불면 부스의 얇은 철판이 미세하게 울렸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김태섭은 그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누군가 온 줄 알았다. 하지만 바람뿐이었다. 20분쯤 지났을 때였다. 먼 쪽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와는 달랐다. 구두. 성한 밑창이 젖은 바닥을 디딜 때 나는 짧고 딱딱한 소리. 김태섭은 무정이를 잡았다. 움직이지 말고 들어오면 바로 확인해. 그가 숨을 고르는 순간 한 남자가 부스 앞으로 들어섰다. 키가 크진 않았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는 부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한번 주변을 둘러봤다. 그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잠깐 번뜩였다. 그리고 그는 공중전화 옆 부스 안쪽 틈에 손을 넣었다. 마치 무언가를 끼워 넣거나 꺼내는 사람처럼. 김태섭이 차문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눈이 순찰차가 있는 방향을 정확히 향했다. 딱 그 한 번. 마치 알고 있다는 듯. 남자는 달리지 않았다. 달리면 더 의심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빠르게 걸었다. 골목으로 사라졌다. 김태섭이 따라 나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골목은 여러 갈래였다. 바닷바람은 냄새를 섞어버리고 발자국은 금방 지워졌다. 젠장. 김태섭은 욕을 내뱉지 않으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 이미 흘러나왔다. 그는 다시 부스로 돌아왔다. 남자가 손을 넣었던 곳을 확인했다. 그 틈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정확히는 종이봉투였다. 작은 갈색 봉투. 젖지 않게 비닐로 한 번 감싸져 있었다. 누군가가 이 부스를 전달 장소로 써온 흔적. 김태섭은 봉투를 뜯지 않았다. 현장에서 함부로 뜯는 순간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이 따라온다. 그는 지퍼백에 넣고 봉투 겉면을 확인했다. 겉면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있었다. 방에 있던 슬리퍼는 하나만 돌려놨다. 김태섭의 손이 굳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하나만? 그 말은 곧 다른 하나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방에 있던 슬리퍼가 두 켤레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려면 여인숙 방에 들어갔거나 누군가에게서 들었거나 처음부터 지켜봤어야 했다. 봉투 속 내용은 경찰서에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김태섭은 이미 알았다. 이건 장난 전화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의 리듬을 쥐고 있었다. 봉투를 개봉한 건 경찰서 회의실에서였다. 형사과장까지 불러 앉힌 자리.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에 차갑게 떨어졌다. 비닐을 벗기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찢어진 승성원의 나머지 조각이었다. 여인숙에서 나온 그 절반과 모서리 모양이 딱 맞았다. 맞춰보지 않아도 알 정도로. 그리고 조각 위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와 시간. 니네 손서진 제시 네이피, 페이츠.
네이핀치, 드웨이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김태섭은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다. 11시 40분에 다리 밑에서 만났고 자정 무렵에 배를 탔다. 그러면 그 사이 30분 남짓,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른 하나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군데군데 하얗게 바랬고 라벨에는 볼펜으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영도 11사지. 김태섭은 그 라벨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절 카세트는 흔했다. 라디오 녹음, 노래 녹음, 편지 녹음. 하지만 시간이 적힌 카세트는 흔하지 않았다. 시간은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시간은 누군가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기억은 범인을 향한 길을 만든다. 이거 녹음된 거 맞습니까? 형사과장이 물었다. 김태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으면 누가 녹음했을까요? 그걸 알아내야죠. 누가? 질문은 간단한데 답은 늘 복잡하다. 그날 밤 김태섭은 혼자 형사과 구석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다. 요즘처럼 분석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재생하고 멈추고 되감고 다시 듣는 것. 그래서 더 인간적인 수사였다. 귀가 증거를 걸러내야 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먼저 바람 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다 특유의 바람, 그리고 멀리서 지나가는 차량 소리, 다리 위를 지나는 트럭의 무거운 굉음이 잠깐 치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섞였다. 정민호 씨, 맞죠? 김태섭은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누군가 그 순간을 녹음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테이프 속 소리는 깨끗하지 않았다. 잡음이 많았다. 하지만 어떤 건 잡음 속에서도 선명했다. 숨소리, 침 삼키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말투. 조용히 해요. 금방 끝나니까. 그 문장이 나오자 김태섭은 재생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끝이 무엇인지 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사건을 오래 해온 형사는 상상력 때문에 망가진다. 상상력이 없으면 사건을 풀 수 없고 상상력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는 다시 재생했다. 테이프의 중간쯤에서 누군가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여기. 그 뒤는 트럭 소리에 묻혔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더 낯선 목소리가 짧게 끼어들었다. 단어 하나, 짧고 날카롭게. 부두. 부산에서 부두는 한 단어로 끝나지 않는다. 부두는 수십 개였다. 하지만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두가 있었다. 영도 쪽, 남포 쪽, 그리고 야간에 움직임이 많은 곳. 김태섭은 테이프를 되감아 그 단어를 다시 들었다. 부두인지 부탁인지 부로 끝나는 다른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신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다. 방향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는 테이프를 꺼내 지퍼백에 넣었다. 그리고 자기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 적었다. 누군가 사건을 연출하고 있다. 슬리퍼를 돌려놓고 승성원을 나눠쥐게 하고 테이프까지 남기는 사람. 그건 단순한 우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경찰을 끌고 다니고 있었다. 왜?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더 큰 이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일까? 다음 날부터 수사는 방향을 바꿨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약속 이동 전달의 흐름으로. 민호의 직장부터 확인했다. 항만 근처의 작은 운송 관련 업체. 정확히는 짐을 나르고 서류를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말이 일상처럼 오가는 곳. 동료들은 민호를 말수적지만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말은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반복된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일수록 사건은 더 잔인해진다. 민호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형사들은 한 명씩 확인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민호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남자, 강동수. 그는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왔다. 너무 빨리,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호가 요즘 좀 힘들어 했습니다. 동수는 말을 아꼈지만 아끼는 방식이 이상했다. 대답을 짧게 하고
끝에는 늘 그런데 형사님,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습니까? 라는 말을 붙였다. 도와주려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진짜 도와주려는 사람은 무엇을 도와야 하죠? 라고 묻는다. 동수는 반대로 제가 도울 일을 찾았다. 자신의 자리를 만들듯이. 김태섭은 동수의 손을 봤다. 손가락 마디가 두껍고 손톱 밑에 미세한 기름때가 남아 있었다. 항만 쪽 일을 하는 사람에게 흔한 손이었다. 어젯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어디 계셨습니까? 김태섭이 물었다. 동수는 잠깐 멈칫했다가 웃었다. 저요? 집에 있었죠, 어머니랑. 확인 가능합니까? 어머니가 아프셔서요. 밤에 약 챙겨드리고. 그 말은 너무 준비된 말 같았다. 확인 가능하냐는 질문에 사람은 보통 누가 날 봤다고 말한다. 동수는 상황을 말했다.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김태섭은 수첩에 조용히 적었다. 강동수, 도움 강조, 알리바이 모호. 그날 밤 김태섭은 집에 가지 못했다. 사건을 맡은 형사가 집에 가지 못하는 날은 늘 이유가 같다. 단서가 눈앞에 있을 때 집에 가면 그 단서가 도망칠 것 같아서다. 그는 마지막으로 카세트를 다시 들었다. 바람소리, 트럭 소리, 숨소리. 그리고 그 한 단어, 부두. 그는 그 단어를 적어놓고 부두 목록을 머릿속에 펼쳤다. 어디부터 뒤져야 할까?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 돈이 오가는 곳은 어디일까? 민호가 시간을 쫓듯 시계를 봤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형사과 문을 살짝 두드렸다. 야간 당직이었다. 형사님, 밖에 누가 이걸 두고 갔습니다. 김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직이 건넨 건 작은 종이봉투였다. 이번엔 비닐로 감싸져 있지 않았다. 대신 봉투 겉면에 아주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부두창고 3번.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새벽 1시 전에 오면 하나를 더 돌려놓겠다. 김태섭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하나를 더. 슬리퍼의 다른 한 짝일까? 아니면 사람의 흔적일까? 그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유도였다. 하지만 유도라는 걸 알아도 형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늦어질 것 같으니까. 클리프행어. 김태섭은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차 준비해. 부두로 간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카세트 테이프의 마지막 구간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다시 귓속에서 울렸다. 조용히 해요. 금방 끝나니까. 10년 후 바다가 내놓은 것. 부두는 밤에 더 살아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 얼굴이 보였고 밤에는 소리만 남았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줄이 당겨지는 소리, 멀리서 엔진이 기침하는 소리. 그 사이를 가로등에 나트륨 빛이 길게 늘어졌다. 노란 빛은 모든 걸 낡게 보이게 만들었다. 새로 칠한 페인트도, 젖은 아스팔트도, 사람의 표정까지. 김태섭은 차창을 반쯤 내린 채 창고 단지 쪽으로 차를 몰았다. 시계는 자정이 가까웠다. 새벽 1시 전에 오면 하나를 더 돌려놓겠다. 누군가가 준 조건이었다. 협박인지 거래인지 혹은 둘 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창고 3번, 여기 맞아요? 운전하던 순경이 물었다. 김태섭은 대답 대신 길가 표지판을 훑었다. 창고 번호 표지판은 제멋대로였다. 누군가는 페인트로 칠해둔 걸 덧칠했고 누군가는 숫자를 지워버렸다. 항만은 늘 바쁘고 바쁜 곳은 늘 대충이었다. 대충이 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사건을 만든다. 경비초소 앞에 차를 세우자 경비원이 창문을 두드렸다. 얼굴은 피곤했고 말투는 더 피곤했다. 여기 지금 출입 안 됩니다. 김태섭이 수첩을 꺼냈다. 경찰 신분을 보이자 경비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창고 3번 어디죠? 경비원은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3번이요. 여긴 1, 2, 4, 5. 3번은 없는데요. 그 말이 김태섭의 뒷목을 찔렀다. 없다고? 봉투엔 분명히 부두창고 3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누가 왜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김태섭은 목소리를 낮췄다. 예전에는 있었습니까? 경비원은 담배를 입술 사이에서 굴렸다. 예전, 글쎄요. 번호 바뀐 적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그쪽 옛 창고 라인이 있어요.
철거한다 뭐 한다 해서 비워둔대. 거기면 어쩌면.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은 가로등이 드문 구역이었다. 컨테이너가 낮게 쌓여 있고 그 뒤로 판잣집 같은 창고들이 길게 늘어선 곳. 바람이 세게 불면 판벽이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 김태섭은 차를 다시 몰았다. 바퀴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촥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들 숨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창고 라인 입구에서 차를 세웠을 때 시계는 12시 43분을 가리켰다. 김태섭은 무정이를 잡았다. 조용히, 불은 끄고 손전등은 최소로. 그들은 창고 사이를 걸었다. 바닥은 모래와 기름이 섞인 느낌이었다. 신발 밑창이 자꾸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태섭의 머릿속에는 슬리퍼가 떠올랐다. 슬리퍼의 축축한 진흙. 그 진흙이 여기서 묻었을 가능성. 컨테이너 뒤쪽으로 돌아가자 비어있는 창고 문이 하나 보였다. 철문이 살짝 열린 채로 바람이 불 때마다 끽 하고 울었다.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김태섭은 손을 들었다. 모두 멈췄다. 그는 귀부터 썼다. 바람소리 사이에 다른 소리가 끼어있나? 숨소리, 발소리, 금속이 스치는 소리.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문을 조금 더 밀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비어 있었다. 텅 빈 공간의 냄새가 났다. 먼지, 오래된 종이상자, 축축한 나무. 바닥에는 밧줄이 몇 가닥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창고 한가운데 팔레트 위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다. 슬리퍼였다. 이번엔 한 켤레가 아니었다. 한 짝이었다. 여인숙에서 돌아온 그 한 짝과 같은 종류. 하지만 상태가 달랐다. 바닥이 젖어 있었다. 마치 방금 물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물비린내가 훅 올라왔다. 김태섭은 순간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감식반을 부르기엔 시간이 없었다. 봉투의 조건은 한시 전. 누군가는 시간을 세고 있었다. 그리고 김태섭이 느끼기엔 이 슬리퍼는 증거라기보다 신호였다. 팔레트 가장자리에는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송을 씌었다. 단정하지 않았다. 급하게 눌러쓴 글씨, 늦었다. 그 아래에 한 문장이 더 있었다. 그 여자는 바다 쪽으로 갔다. 김태섭은 종이를 바라보며 그대로 굳었다. 그 여자. 부부 실종인데 왜 여자만 특정하지? 남자는 어디로 갔고 여자는 왜 따로? 뒤쪽에서 순경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김태섭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공포가 더 커질까 봐서였다. 창고 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 빈 창고, 젖은 슬리퍼, 늦었다는 종이, 누군가 그들을 여기로 끌어들인 뒤 이미 치워버린 흔적. 그때 밖에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엔진 소리가 가까웠다가 멀어졌다. 김태섭은 무정이를 잡았다. 딱 확인해. 순경이 뛰어나가려는 순간 김태섭이 손목을 잡았다. 티 뛰지 마. 뛰면 우리가 급한 걸 들킨다. 그는 창고 바닥을 다시 훑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흔적을 봤다. 기름 얼룩 사이로 젖은 발자국 같은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슬리퍼 자국이었다. 한 짝이 끌린 자국. 자국은 창고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컨테이너 사이에서 끊겼다. 바람이 불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차갑고 눅눅했다. 김태섭은 그날 새벽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누군가가 사건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운영자는 경찰이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시험하고 있다. 그날 밤의 수색은 결론 없이 끝났다. 1시가 지나자 부두는 다시 평소의 얼굴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일했고 트럭은 지나갔고 바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렁였다. 남은 건 젖은 슬리퍼 한 짝과 그 여자라는 단어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사건이 어딘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야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깊이 묻힐 뿐이다. 기록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바다 밑에. 1999년
박재현 경위는 낡은 서류철을 펼친 채 창고라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김태섭이 남겼던 수첩 사본이 서류에 끼워져 있었다. 거기엔 삐뚤빼뚤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부두 창고 3번, 새벽 1시, 젖은 슬리퍼 일작 확보, 그 여자 표현. 그날의 수사는 왜 멈췄는가? 왜 더 못 갔는가? 박재현은 알고 있었다. 1989년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없었다. CCTV도, 위치 추적도, 데이터베이스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이 많았다. 부산의 항만은 늘 사건을 생산했고 형사들은 늘 모자랐다. 한 사건에 매달리면 다른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건 못 막았냐고. 박재현은 종이를 덮지 않았다. 덮고 싶어도 이제는 덮을 수 없었다. 영도대교 아래에서 나온 금속 상자, 반지 2개, 바다에 젖은 결혼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얼굴이 여인숙 대장에 적힌 이름과 이어질 때의 무게. 그는 곧장 영도 쪽 항만개발사무소로 갔다. 1990년대 후반 항만 주변은 바뀌고 있었다. 창고가 허물어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예전의 번호 체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부두 창고 3번이라는 곳 옛 도면에 남아 있습니까? 박재현이 담당자에게 물었다. 담당자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넘기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도면초를 꺼냈다. 종이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그는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며 말했다. 이게 80년대 말 도면이네요. 여기 시인표기 있었네요. 근데 91년에 통합하면서 이번 창고로 편입됐습니다. 박재현의 눈빛이 바뀌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존재했는데 사라진 번호였다. 즉, 그 봉투는 누군가 그 시절의 도면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구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박재현은 그 도면을 들고 영도 항만 쪽으로 갔다. 지금은 창고가 없었다. 대신 공사 펜스와 임시 주차장, 그리고 새로 만든 배수로가 있었다. 바닷물이 들었다 빠지며 진흙이 고이는 지점. 10년 전 누군가가 젖은 슬리퍼를 놓고 사라졌던 그 어두운 라인. 그는 펜스 밖에서 한참을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색이었다. 그러나 도시가 바뀌면 바다가 숨기던 것도 떠오르기 시작한다. 공사가 땅을 뒤집으면 묻힌 것들이 우연히 나오는 것처럼. 그때였다. 현장 관리자라는 사람이 다가왔다. 경위님, 여기서 뭐 찾으십니까? 박재현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보여줬다. 금속 상자 안에서 나온 결혼사진. 얼굴이 번져 있지만 표정이 남아있는 사진. 관리자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사진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요. 박재현이 숨을 얕게 쉬었다. 에어리서요. 관리자는 펜스 안쪽을 가리켰다. 배수로 옆 자재를 쌓아둔 곳, 그리고 덧붙였다. 며칠 전에 작업자가 뭔가를 주웠어요. 녹슨 철상자 같은 거. 안에 종이가 젖어서 잘 안 보이길래 그냥 치워뒀는데. 박재현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철상자, 젖은 종이. 이 사건은 왜 자꾸 상자로 돌아오는가? 어디에요, 지금? 관리자는 박재현을 펜스 안으로 안내했다. 규정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박재현의 표정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다. 저 표정은 민원이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걸. 자재 더미 옆 검은 비닐로 덮인 상자 하나가 있었다. 박재현은 장갑을 끼고 비닐을 벗겼다. 안에는 작은 철제 케이스가 있었다. 카세트를 넣는 케이스처럼 생긴 크기. 하지만 열쇠 구멍이 있었다. 누군가 잠그려 했던 흔적. 박재현은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몇 장과 병원에서 쓰는 얇은 플라스틱 팔찌 하나가 들어있었다. 팔찌에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선저급 아바쿠, 시구도 콩이니 신미상 무연, 여성, 무연, 연고자가 없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박재현은 입술이 굳었다. 1989년 5월 19일 새벽 2시 10분. 그건 찢어진 승성원 시간과 같은 밤이었다. 다리 밑 약속과 부두의 이동과 그리고 누군가가 그 여자는 바다 쪽으로 갔다고 적어둔 그 밤.
박재현은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물에 젖었다가 말라 글자가 번져 있었지만 몇 단어는 선명했다. 저천 기억, 혼미 지갑 신분증 없음 신발, 슬리퍼 한 짝. 그 순간 박재현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바닷바람이 펜스 천을 흔들었고 멀리서 굴착기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한 짝 슬리퍼. 여인숙에서 사라진 두 켤레의 슬리퍼 중 창고에서 나온 젖은 슬리퍼 한 짝, 그리고 병원 기록에 적힌 슬리퍼 한 짝.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히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다. 박재현은 케이스 속 맨 아래에 있던 작은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접혀 있었고 접힌 자국이 오래됐다. 그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연필로 눌러 쓴 글씨. 마치 누군가 마지막 힘으로 적은 것처럼. 민호? 그리고 그 아래 더 흐릿한 글씨로 내 이름이 기억이. 박재현은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다. 병원 팔찌, 무연 여성, 슬리퍼 한 짝, 그리고 민호라는 이름. 만약, 정말 만약 그날 밤 둘이 함께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둘이 갈라졌고 그중 한 사람은 무연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면 그건 잔혹한 범죄보다 더 슬픈 종류의 진실일 수 있었다. 살아 있었는데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삶. 가족이 찾고 있는데 기록에는 무연이라고 적힌 삶. 박재현은 케이스를 닫았다. 그리고 즉시 전화기를 꺼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깐 멈췄다.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하나? 가족에게? 상부에게? 아니면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하나? 그는 결국 가장 차가운 곳부터 선택했다. 기록. 1989년 5월 19일 새벽 무연 여성 입원 기록. 영도 쪽 응급실. 그 날짜로 조회 가능합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직원이 잠깐 침묵했다. 그런 기록 보관 창고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래돼서 찾으려면 시간이. 박재현이 말을 잘랐다. 지금 찾습니다. 제가 직접 갑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재현은 다시 팔찌를 바라봤다. 미상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 가벼워 보였다. 사람 하나의 인생을 두 글자로 만들어버리는 힘. 그는 케이스를 품에 안듯 들었다. 펜스 밖으로 나오며 마지막으로 영도대교 아래를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바다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내놓았다. 그 작은 것 하나가 10년을 버틴 가족들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몰랐다. 클리프행어. 박재현이 차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용 무정이가 짧게 울렸다. 현장 감식반이었다. 경위님, 금속 상자에서 나온 사진 있죠? 그 사진 뒷면에서 아주 희미한 필기 한 줄이 더 나왔습니다. 박재현이 숨을 멈췄다. 뭐라고 적혀 있나? 무정이 너머의 목소리가 한 단어씩 끊어 읽었다. 서정. 그리고 사라. 이름을 되찾는 밤 1999. 사진 뒷면에서 글씨가 나왔습니다. 감식반의 목소리가 무정이 너머로 바람처럼 떨렸다. 박재현은 펜스 밖에서 그대로 굳었다. 소의 냄새, 젖은 흙 냄새, 공사장 엔진 소리.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그의 귀에는 오직 그 한 문장만 남았다. 뭐라고요? 서정, 그리고 사라. 뒤가 번져서 전부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읽혀요. 서정, 사라. 박재현은 케이스를 품에 안은 채 올랐다. 시동을 거는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 사라라는 두 글자는 희망이 아니라 시간을 되갚는 고통처럼 느껴졌다. 살아 있었다면 왜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나? 왜 가족은 그동안 무너져야 했나? 그는 곧바로 영도 쪽 응급실 기록을 보관하는 병원으로 향했다. 1999년의 병원은 지금처럼 매끈하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에 플라스틱 칸막이, 낡은 공기청정기, 복도 끝에서 울리는 비감 소리,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 기록 보관실이라는 작은 표지판. 보관실은 차가웠다. 종이 냄새가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오래된 서류철에는 바다처럼 쌓인 시간이 있었다. 박재현은 직원과 함께 1989년 5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묶음을 찾아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가 울었다. 바삭한 울음.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무연미상, 여성 고온기, 내원 저천, 기억 혼미 소지품 없음 신발, 실내용 슬리퍼 한 짝, 반복 발화, 민호 11시 40. 박재현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단어들은 살아 있었다. 민호 11시 40분. 다리 및 메모의 시간.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라벨의 시간. 그녀는 그날 밤 살아 있었다. 누군가의 품이 아니라 기록 속에서. 이 환자, 이후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박재현이 물었다. 직원은 다음 장을 넘기며 낮게 말했다. 퇴원 아니고요. 사회복지 연계로 전원, 무연이니까. 이때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 말이 박재현의 속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무연.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전원처에는 기관명이 적혀 있었다.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영도구 인근의 작은 보호시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거나 합쳐졌거나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곳. 박재현은 서류를 복사해 들고 곧장 차를 몰았다. 보호시설은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길에 있었다. 간판 글씨는 바랬고 문 앞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옛날 학교 교실 같은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함께 섞인 살아가는 냄새. 원장은 박재현의 서류를 보고 한참을 침묵했다. 1989년, 그때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한 줄이라도. 원장은 서랍을 열어 낡은 장부를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눌러쓴 연필 자국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다 멈췄다. 여기 무연녀 한 명 맞네요. 그때 들어왔어요. 이름을 못 말해서 임시로 선영이라고 불렀던. 박재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사진은요? 얼굴이라도.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나왔다. 안에는 흑백 증명사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병원에서 급히 찍었는지 얼굴이 희미했다. 그래도 눈매는 남아 있었다. 그 눈매는 금속 상자 안 결혼사진에 번진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박재현은 사진을 든 채 숨을 얕게 쉬었다. 지금도 여기 있습니까? 원장은 잠깐 망설였다. 여기엔 오래 못 있었어요. 몇 년 있다가 시립 요양시설로 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꿨거든요. 바람 소리만 들려도 숨을 못 쉬었어요. 악몽, 바람, 다리 아래. 박재현은 사진을 가슴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었다. 종이가 구겨질까봐 마치 사람을 다루듯. 그날 저녁 윤서정의 언니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 10년 전과 똑같이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다만 이번엔 봉투가 더 두꺼웠다. 병원 기록 사본, 보호시설 장부 사본, 감식반이 확대해 복원한 사진 뒷면의 글씨. 언니는 경찰서 회의실에서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나오려는 걸 막는 방식이었다. 살아 있었는데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졌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도 다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다행이라는 말은 그 10년을 모욕하는 말이 될 수 있었다. 박재현은 조용히 말했다.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 시립 요양시설은 도심 외곽에 있었다. 복도는 길고 창문은 높았다. 환자들의 발소리는 느렸고 TV 소리는 늘 작았다. 바깥은 바람이 세게 불었다. 바람이 창문 틈을 때릴 때마다 누군가의 어깨가 움찔했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이쪽이에요. 이름은 등록상 김선영인데 본인 확인이 안 된 분이라. 박재현과 서정의 언니는 같은 속도로 걸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면 무너질 것 같았다. 복도 끝 작은 방 하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단정히 내려왔고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꼼지락거렸다. 눈은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눈은 아니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른 곳을 떠올리는 눈. 언니가 문턱에서 멈췄다. 세오정가.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눈이 언니의 얼굴에 닿았다. 잠깐의 정적. 서로를 알아보는 정적이 아니라 서로를 모르는 채로 확인하는 정적. 언니가 울먹이며 한 발 다가갔다. 나야, 이언이야, 니오. 여자는 입술을 조금 열었다. 하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오래된 습관처럼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민호. 박재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기록 속 반복 발화. 그 단어는 아직도 그녀 안에 남아 있었다. 기억이 아니라 잔상처럼. 언니가 손을 뻗었다. 여자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바닷물에 담갔다가 오래 말린 손 같은 차가움. 박재현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결혼 사진의 복원본, 그리고 금속 상자에서 나온 반지 2개 중 하나, 감식 후 보관하던 것을 절차대로 가져온 것. 그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여자의 눈높이에 맞췄다. 여자는 반지를 바라봤다. 처음엔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 다음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손가락이 반지 쪽으로 조금씩 움직였다. 마치 손이 먼저 기억하는 것처럼. 그녀는 반지를 잡았다. 엄지로 안쪽을 천천히 문질렀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 민호와 서정이 들어간 각인. 여자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바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정. 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박재현은 그 울음을 막지 않았다. 막을 이유가 없었다. 막으면 또 한 번 이 가족은 이름을 잃어야 했다. 여자는 울지 않았다. 대신 반지를 2손으로 꼭 쥐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에 핏줄이 떠올랐다. 그 표정은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과 미안함과 공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박재현은 조용히 물었다. 그날 밤 기억납니까? 영도대교 아래.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깨를 움츠리며 아주 낮게 말했다. 바람, 소리, 그리고 트럭. 그녀의 손이 떨렸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마음속에서 문이 열리려는 순간 사람은 그런 눈을 한다. 어둡고 누가 담배불, 다리 밑에 붉은 점, 그리고 봉투를 남기던 남자. 박재현은 그 이름을 떠올렸다. 강동수. 동수는 1999년에 부산에서도 여전히 항만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직업은 바뀌었다. 이제는 화물차를 빌려주는 작은 업체를 한다고 했다. 얼굴은 더 거칠어졌고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두꺼웠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도 그대로였다. 박재현이 조사실에서 동수를 마주했을 때 동수는 처음엔 웃었다. 10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요. 그때 경찰이 못 찾은 걸.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재현이 테이블 위에 카세트 테이프를 올려놓자 동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숨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이거 누가 준 겁니까? 박재현이 물었다.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담배를 찾는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경찰서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운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습관을 찾았다. 박재현은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서정 씨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동수의 얼굴을 완전히 바꿨다. 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눈꺼풀이 빠르게 떨렸다. 사람은 죽었다는 말보다 살아있다는 말에 더 무너질 때가 있다. 살아있다는 건 그동안 방치해온 죄가 계속 숨을 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동수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날 민호가 돈을 들고 오라 했어요. 그는 말을 끊고 숨을 들이마셨다. 조사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내가 빚이 있었어요. 사채. 항만 쪽 사람들 무섭잖아요. 민호한테 딱 한 번만
도와달라 했어요. 그냥 전달만, 그냥 말만. 박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동수를 살려주지 못한다. 말은 진실을 흘러나오게만 한다.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이 아니었어. 셋, 넷. 잘 모르겠어. 트럭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민호가 돈을 내밀었는데 누가 밀었어요. 밀치고 민호가 발이 미끄러졌어. 그는 그 뒤를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바다라는 단어는 목구멍에서 걸렸다. 대신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마치 그날의 어둠을 지우려는 것처럼. 서정 씨는요? 박재현이 묻자 동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정 씨가 소리 지르려고 했어. 그래서 누가 막았고 그러다 바다 쪽으로 떨어진 것 같아. 나는 도망쳤어요. 신고하면 내가 죽을까봐. 민호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는데도 나는 그의 고백은 잔인했지만 잔혹함은 다른 데 있었다. 동수가 경찰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서정은 무연이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리고 민호의 흔적도 바다에 그렇게 오래 묻히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 후에 봉투는 왜 남겼지? 박재현이 물었다. 동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미치겠더라고요. 밤마다 다리 밑이 바람 소리가 들려서 경찰이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근데 나서서 말할 용기는 없었고 그래서 익명으로 슬리퍼도 표도 테이프도. 그는 마지막에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사진이랑 반지는 내가 묻었어요. 버리면 진짜 끝날까봐. 근데 끝내고 싶었어요. 끝내고 싶어서 남긴 흔적. 그게 얼마나 비겁한지 동수 자신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박재현은 가족과 함께 이름을 되찾는 절차를 밟았다. 서정은 법적으로도 기록상으로도 미상이 아니게 되었다. 주민등록에 찍힌 2글자 미상은 지워졌다. 병원 팔찌의 차가운 단어 무연도 지워졌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서정은 언니의 손을 잡고도 자주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바람이 불면 어깨가 움찔했고 트럭 소리가 들리면 숨을 얕게 쉬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11시 40. 그 숫자는 기억이 아니라 몸의 흔적이었다. 민호에 대한 결말은 더 늦게 왔다. 동수의 진술과 당시 항만 주변 미확인 변사 기록을 대조하자 1991년 태풍 뒤 방파제 근처에서 발견된 무연 남성의 기록이 하나 떠올랐다. 그리고 가족의 확인과 과학수사의 도움으로 그 이름이 정민호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그때서야 울었다. 10년 동안 울었지만 그 울음과는 다른 울음이었다. 기다림의 울음이 아니라 확인의 울음. 잔인한 확정이 주는 울음.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민호의 이름이 적힌 위파의 옆에 서정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녀는 끝내 모든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반지는 놓지 않았다. 반지 안쪽의 글씨를 손끝으로 문지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그 사과가 누구를 향한 건지 그녀 자신도 모를지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이 사건 전체를 향해 있었다. 박재현은 장례식장 바깥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조문객들의 검은 옷 사이로 여름 바람이 지나갔다. 영도대교 아래에서 불던 바람과는 다른 바람이었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철 맨 뒤에 메모를 남겼다. 사라진 게 온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났다고 적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적었다. 끝난 게 아니라 늦게 도착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보다 더 단순하고 더 잔인한 교훈을 남겼다.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순간에 입을 닫으면 그 침묵은 사람의 이름부터 지워버린다. 그날 이후로도 영도대교는 매일 열리고 닫혔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넜고 너는 켜졌다 꺼졌다. 하지만 다리 아래 바람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나?